것 같은데요. 12년 차 부부인데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났고요. 그만큼 더 기쁨이 큰 것 같아요.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매일 아침 뜨는 해지만 새해 첫날 일출은 달라 보이지요. 올 한 해에 희망이 담겨 있으니까요. 2024년 대한민국엔 참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기로에 섰고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총선도 있지요. 2024년 첫 소식, 강경모 기자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어둠을 가르며 붉은 태양이 구름 위로 떠오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백사장에서 기다리던 해맞이객들은 새해 첫 해에 두 손을 들며 환호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만나세요. 새해 첫날을 맞아 전국 해맞이 명소엔 이른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야속했습니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지만 동해안 지역엔 짙게 깔린 구름에 해가 숨어버렸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첫 해에 아쉬움도 잠시. 해맞이객들은 밝은 표정으로 건강과 행복을 빌며 희망 가득한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24년 비록 해는 못 보지만 다들 모두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부모님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이른 아침 준비된 떡국을 함께 나누면서 따뜻한 기운도 나눴습니다. 해맞이를 하고 돌아가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는 온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 저마다 꿈은 달라도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며 힘찬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저희 가족 24년 원하는 것들 이렇게 소원 빌려고 왔고요. 응수형 진급하고 그리고 둘째 낳는 거. 로또 당첨되고 싶어요. 박철우처럼 최고의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4월 총선 오늘로 딱 100일 남았습니다. 역대 100일 정도 남으면 그래도 어느 당이 우세하다 정도 보이거든요. 이번 선거 그야말로 초박빙 안개 속입니다. 채널A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4A를 돌려보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불과 1.1%포인트 차. 지역도 영호남 빼고 거의 다 박빙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죠. 채널A의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4A가 지난달 29일 발표까지 모든 여론조사의 편차를 최대한 제거해봤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할 당시 양당의 격차는 3%포인트였지만 지난 19일부터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국민의힘이 36.5%, 민주당이 37.6%로 1.1%포인트 차 초박빙입니다.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힌 날이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지역별로 살펴봐도 여야 각각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호남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도 초박빙, 강원, 제주도 1%포인트 딱 붙었습니다. 똑같이 총선을 100일 앞뒀던 지난 총선 때를 살펴봤습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기준으로 4년 전 총선 때는 20%포인트 민주당 우세, 8년 전 20대 총선 때는 20%포인트 가까운 새누리당 우세. 이번 총선처럼 박빙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변수가 없어요. 여고, 야고 간에 한쪽으로 쏠리게 할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당의 노력으로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선의 승패는 각 당의 혁신 경쟁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자, 이런 초박빙 총선, 여러분이 여야 지도부라면 어느 지역구에 공을 들이시겠습니까? 표심이 움직이는 곳이겠죠.
채널A가 4년 전 총선과 2년 전 대선 때 민심이 달라진 일명 스윙보터 선거구를 뽑아봤더니 전국 51곳이었습니다. 그중 30곳이 수도권, 대표적인 지역인 수원 정에 안보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경기 중심 수원정입니다. 경기도청과 광교 신도시가 있는 이곳, 바로 수원정 지역구입니다. 17대부터 내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인데요. 하지만 대선 때는 국민의힘이 앞서면서 스윙보터 지역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박광훈 민주당 의원. 지난 대선 민심은 부동산값 폭등이 빚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야당이 더 세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이 민심이 어디에 가 있구나 하는 걸 확연히 느끼게 되죠. 박 의원은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준혁 한신대 교수와 당내 경선을 거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인재로 영입된 정치 신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예비 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믿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실망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실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20년 넘게 수원정으로 출퇴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수원정을 포함해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표심이 바뀐 일명 스윙보터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에만 모두 30곳. 여야 모두 총선의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민심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 이러라고 뽑아줬더니 허구한 날 싸움만 하고 있으니 엄청 화가 납니다. 우리 젊은 애들 좀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새해 첫날 총선 100일 앞둔 날 여론조사 뚜껑이 열렸습니다. 한인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윤곽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말 그대로 시계 제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채널A 팩트체크 시스템 폴A도 그리고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까지 정당 지지율 오차 범위 내 박빙입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여야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야 모두 새해에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승기를 잡기 위해 연말까지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 뒤에 김기현 대표 사퇴,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한동훈 비대위 출범, 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바꿨죠. 민주당도 연말에 맞춰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승기를 잡지 못한 초박빙 상태로 새해를 맞은 겁니다. 추세는 좀 어때요? 국민의힘 한동훈 효과는 좀 있었던 겁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인 10월 둘째 주 18.7%포인트 벌어지던 격차가 지금은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거든요. 한동훈 효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목. 본인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위원장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뒤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따라잡고 민주당이 추격당하는 셈이 된 겁니다. 자,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던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희망적인 결과예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야 정당 지지율은 박빙이지만요. 정권 안정이냐, 정권 견제냐를 물었을 때는 정권 견제 쪽에 여론이 좀 가 있거든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보다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야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 또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65%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여권의 부담인 대목인 거죠. 하지만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운동권 정치인 청산이라는 주장에도 여론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힘을 실었습니다. 자, 이 대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연말 신당이 가시화된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 이 신당 파괴력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10%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신당을 포함하기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준석, 이낙연 신당을 포함했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많이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이낙연 신당 모두 자력으로 당선할 만한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100일 남았는데 초박빙이다. 그럼 앞으로 어디서 이 민심이 요동을 치게 될까요? 여야 지도부를 좀 취재해 봤더니요. 결국 공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공천 기준으로 멋진 그리고 이기는 공천을 들었죠. 이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를 하는 멋진 공천을 해야 하지만 또 현역 의원보다는 경쟁력 있는 이기는 공천도 해야 하는 거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만약 공천에 실패해서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신당에 합류한다면 그 신당의 파괴력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주에 진보학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고 국민의힘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관위를 꾸리게 되거든요. 결국 새롭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누가 더 많이 끌어오느냐가 남은 100일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자, 새해 첫날 여야 지도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고 대의 명분에 공감하면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다 했습니다. 공천 기준도 밝혔는데요.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비대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보수정당 출신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모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화합의 행보라며 한 곳만 찾은 민주당 대표와 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애둘러 비판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 꼭 저에게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국민과 공공선에 대한 선의만 있는 분이라면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공공선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외연 확장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이 임박한 한 위원장은 두 가지 공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공천은 두 가지입니다. 공천을 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하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노인 비하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을 언급하며 언행에 더 신중하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를 도는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그리고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내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는데요. 이낙연 신당 등 당내 분열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들어섭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바로 봉하마을을 찾은 것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정통성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권양숙 여사, 정세균 전 총리와 1시간 동안 오찬도 가졌습니다. 권 여사는 거목으로 자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겠냐며 힘을 실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지도부가 단합해 잘해달라 당부했다고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대표께서는 여사님의 이런 말씀에 감사의 표시를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 잘 준비하겠다, 더 단합하겠다 이런 말씀을 대표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기탄 없이 다 해드렸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건 대표의 몫이죠. 앞서 이 대표는 신년사에서 크고 단단한 하나를 언급하는 등 새해 첫날 내내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손잡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방침에 항의하며 모레 대통령실 신년인사회 초청에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신당을 만들 혹은 만들 게 확실시되는 두 사람의 새해 첫날도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패거리 카르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새해 첫날 지지자들과 함께 행주산성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청록색 풍선을 들었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며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의 상징색입니다. 이 전 대표는 큰 싸움을 해야 한다며 싸움의 대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시켰습니다.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정치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주에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직후 창당 선언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당 깃발 아래 출마할 예비 후보자와 함께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신년 할예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패거리 카르텔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돼지들만 보인다고 합니다. 단 하나 권력만을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힙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는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준석 신당인 가칭 개혁신당은 당원 6만 명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오늘 신년사를 했는데요. 다시 뭘까요? 네, 다시 카르텔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윤 대통령 한창 사교육, 노조, 시민단체를 지적하며 이 카르텔을 언급하다 한동안 안 썼는데요. 새해 신년사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네, 이 이념을 언급하다 보니 이 기자들이 혹시 민주당을 겨냥한 거냐고 이 대통령실에 물었는데요. 정확히 답은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윤 대통령이 이 패거리 집단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며 민주당 운동권을 지칭한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민주당 운동권 정권의 실체를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서민 위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사기치는 것이고 실제 어려운 분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그런 패거리 집단들입니다. 저기서 보면 운동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 하는 이야기와 만약에 맞다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한 위원장이 요즘 계속하는 말이죠.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네, 여권 관계자는 이 민주당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운동권 정치가 포함되는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새해부터 이념 타령이냐며 비판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구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해 괴롭히려고 합니까?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5천만의 언어 쓰겠다고 했었는데요. 뭔가 썼어요? 네, 오늘 한 위원장이 신년사를 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긴 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께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바로 고백하나요? 딱딱했던 과거 정치 신년사와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 신년 인사 때마다 레퍼토리는 늘 이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 위원장 오늘 이 존경하는이나 당원 동지 같은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3분 남짓한 이 신년 인사에서 동료라는 말을 7번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료 시민이란 말을 요즘 계속 쓰던데 이 동료 시민이 정확히 뭔가요? 네, 한 위원장이 오늘 이 동료 시민으로 이 박 사장님을 콕 집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한 달 동안에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셨던 인천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셨죠. 나태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면 인스파월드의 박 사장님을 생각했습니다. 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에 이 찜질방을 운영하던 박 사장이 생업을 접고 주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런 동료 시민 같은 당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 위원장에게 직접 동료 시민의 의미를 물어봤더니요. 이 박 사장님 같은 동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고 국민의힘은 동료로 그런 동료 시민들과 함께 할 거라는 의미더라고요. 5천만 동료 시민을 향한 메시지가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핵무기까지 사용해서 남한을 점령하겠다 으름장을 놓더니 오늘은 한미가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 괴멸시키라고 군부에 지시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가셨습니다. 새해 직전 북한군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은 남한에 대해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며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견결한 대적 의식과 투철한 조직관을 지니고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가차없이 짚으셔 버려야 하며 앞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한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이후 다시 한번 거친 언사를 동원해 공격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 김 위원장이 실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북한은 먼저 대남 기구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칼자루를 잡았는데 대남 전략전술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가 축소되고 남북 간 대화 창구 역할을 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해 축전을 교환하며 북중 간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축전을 통해 북중 간 협조 관계를 강조했고 시 주석도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공동 기념하며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도자 간의 축전 정치를 시작해서 다방면의 계류가 활성화되고 절망되고 특히 중국을 뒷백을 해가지고 우리 측과 미국 측을 압박하는 전략도 당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언급되는 딸 주에는 김 위원장과 신년 경축 대공연을 관람하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도발적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 접경지에서는 포사격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김포 해병대 2사단 청룡부대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어제 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북한이 도발할 경우
곧장 응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발해오면 방금 여러분들 말한 대로 적감껏 대응하면 그것도 성산이 없는 거야. 신 장관은 이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선 더욱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망동은 곧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말과 종이, 헛된 망상이 아닌 오직 강한 힘을 갖췄을 때 진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가까이 마주한 내륙 강원 철원군에서는 우리 육군 자주포들이 불길을 뿜었습니다. 연이은 사격에 하얀 눈으로 뒤덮였던 표적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육군이 새해 첫날 북한의 포격 도발을 가정해 적 진지를 즉각 타격하는 사격 훈련을 한 겁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도 한반도 상공 전역에서 미사일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항공 통제기에 올랐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반경 1000km의 탐지 능력을 지닌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직접 교신했습니다. 적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올해 한미 선거 일정에 맞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군도 새해 첫날부터 경고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선 7.6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돼서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우리 동해안 일부 지역도 지진 해일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을 비추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갑작스런 흔들림에 동네 강도 심하게 출렁이며 역류합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일본 기상청은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등 우리나라 동해 쪽과 접한 일본 서해안 대부분 지역과 북동부 일부 지역 해안가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시카와현은 최대 5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쓰나미의 높이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TV로 속보를 전하면서 바로 도망치라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대책실을 설치하고 쓰나미 예상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原子力発電所については現時点で異常がないことが確認をされております。合わせて人的物的被害については確認中です。 이시카와현 주변에선 대규모 지진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여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강원 일부 해안에선 지진 해일로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강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을 포함해서 주변 지역에는 우리 교민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손인혜 기자입니다. 천장에 달린 모니터가 심하게 흔들리자 볼링을 즐기던 남성들이 재빨리 탁자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편의점 등 상가에서는 진열된 물건들이 쏟아져 피해가 났고 집이 무너져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다급히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구조를 요청합니다. 갑작스런 지진으로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옷가지만 챙긴 채 인근 체육관 등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을 연상케 한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사카와현과 인근 도야마현, 니가타현 등은 한국 교민도 많이 살고 있어 우리 정부도 피해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쓰나미거든요. 일본 정부에서 쓰나미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니가타 같은 경우는 3m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정도, 특히 2, 3일 동안은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인혜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울진에선 다세대 주택에서 난 불로 아버지와 아들이 숨졌습니다. 해돋이를 보고 오던 차량 간의 교통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대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5시 27분
경북 울진군 한 다세대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2층에 사는 70대와 40대 남성이 숨지고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밑에다 자꾸 뭐 시끄러운 소리 나는 때문에 문을 여니까 연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잠옷 바람에 그대로 나왔지요. 숨진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로 이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이들 부자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도로변 아래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SUV는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전 11시 59분쯤 경북 경주시 국도에서 SUV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4명 중 1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도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승합차에 탄 4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차량이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도 전부 안 나왔습니다. 해돋이 보러 가서 아마 졸음운전이 아닌가 그렇게.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 나들목 인근에선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주점에서 60대 여사장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가게 안에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는데요.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신원조차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앞에 순찰차가 멈춰서고 경찰관이 내려 무언가 조사를 합니다. 곧이어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소방대원이 장비를 들고 가게 앞으로 향합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가게 문도 잠겨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게 안에는 60대 여성이 쓰러져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각은 그제 저녁 7시쯤. 당시 가게는 영업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게 안에 CCTV가 있었지만 정확한 범행 장면이나 용의자 인상착의가 담기지 않아 경찰은 아직 용의자가 누군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사건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가게 내부 CCTV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인상착의 특정이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다만 건물 밖 골목 CCTV를 통해 가게를 드나든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달아났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한 관계는 물론 사라진 금품이 있는지 등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새해맞이 드론쇼 보려고 어제 부산 광안리 해변에 8만여 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걸 만회하기 위한 지각 드론쇼를 오늘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오늘은 잘 진행됐습니까? 네, 이곳 광안리 해변에선 드론쇼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당초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늘도 통신 장애 문제로 지연이 다소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오늘도 광안리 해변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론쇼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용이 여의주를 무는 모습이 이채롭게 펼쳐집니다. 새해를 맞아 계획된 드론쇼의 리허설이 펼쳐진 모습입니다. 공연은 2024년을 앞두고 하늘의 카운트다운 숫자를 연출한 뒤 청룡 이미지를 밤하늘에 수놓을 계획이었습니다. 리허설 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정작 본행사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오늘 0시에서 30분을 늦추더니 결국 취소된 겁니다. 당시 광안리 해변엔 새해 드론쇼를 보려는 8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기다리던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밖에서 기다리다가 안내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취소돼서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액땜했다는 등 불만글이 쏟아지자 행사를 기획한 부산수영구청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많은 인파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신장애 여파로 공연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여파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 드론이 이제 왜 통신을 연결해가지고 드론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애가 생긴 거라고. 광안리 드론쇼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구청 측은 향후 공연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올해부터는 지금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 월소득이 부부는 340만 원, 혼자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를 모는 만 65세 이상 노인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재산으로 산정했기 때문인데 올해 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대형 세단을 몰아도 기초연금을 받기 수월해졌습니다. 올해부터 한 달 소득이 340만 8천 원 이하인 노인 부부이거나 213만 원 이하인 나홀로 노인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지난해보다 5.4% 높인 겁니다. 10년 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01만 명으로 늘어 관련 예산도 3배 넘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 각자 석 달씩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걸 6달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인 월 45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하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지난해까지 최대 1,500만 원까지만 나오던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부턴 최대 3,900만 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납니다. 부부 합산 월소득이 620만 원을 넘으면 지원해주지 않던 난임 부부 시술비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소득 기준을 없애 난임 부부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직접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보내야 했던 실손보험비 청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10월부터 병원이 보험사의 관련 기록을 전송하면 환자가 바로 보험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진단받는 암이죠.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100.1%로 암에 안 걸린 사람보다도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잉 진단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음파로 갑상선에 이상이 없는지 검진 중입니다. 갑상선 결절, 혹이 크게 보이면 조직 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진단합니다. 갑상선암은 최근 3년째 국내 발병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기기 발전, 건강검진 확대 등으로 갑상선암 진단이 많아진 겁니다. 과잉 진단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종합검진에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학회에서도 증상이 없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2021년 암 생존 통계에서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0.1%를 기록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 5년 생존율 기준 100%보다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 결과는 갑상선암 과잉 진단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필요한 수술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의 근거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 갑상선 진단의 90% 정도가 과잉 진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2015년 이후 증상이 없는 경우 갑상선암 검사를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갑상선암을 방치할 경우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절이 갑자기 커지거나 호흡곤란 등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진을 통해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요즘 병원 가면 독감이나 감기 환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약을 못 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약을 나눠달라는 문의까지 올라옵니다. 왜 그런 건지 김민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휴일이지만 문을 열고 환자들을 맞는 약국. 그런데 감기 증상에 필요한 조제약이 부족해
정작 처방전에 적힌 약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침약들 하고 이제 그리고 항생제 중에서도 또 이제 일부분들 약을 못 구해서 조제를 못 해드린 그런 케이스들도. 대체약까지 없는 경우 환자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처방한 의사 선생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서 처방 변경을 하는 거죠. 대체약들도 없는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있고. 반경 100m에 있는 약국 4곳 중 유일하게 문을 연 다른 약국 4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연 약국 찾기도 맞는 약품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감기 증상을 보이자 일부 보호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약 나눔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연말에 생산 라인을 어떻게 줄였다거나 혹은 생산 라인이 줄고 품절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동안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 해열제와 진통제 등은 약값이 싸게 책정돼 제약사들이 생산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국제전쟁 발발로 생산 국가가 수출을 줄이고 여러 종류의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약가를 대폭 올렸지만 생산 전환까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청소년 등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으로 한동안 시끄러웠죠. 다른 문화재들은 괜찮을까요? 들여다보니 이 크고 작은 낙서 투성이였습니다. 장난이라 치부하기엔 이 복원에 들어가는 우리 세금, 시간, 출혈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 사람들로 붐비는 경복궁입니다. 올해는 낙서 테러로 인해 이렇게 일부가 가려진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낙서나 훼손 문제, 문화재 전반에 심각한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나랏일을 논하던 사정전. 낡은 나무문 틈에 휘갈겨 쓴 낙서가 보입니다. 강령전 단청 벽면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상황이네. 그죠? 경복궁의 부엌 역할을 하던 내소주방 인근 돌담은 아예 관람객 방명록으로 전락했습니다. 태조 때부터 쌓기 시작한 서울 성곽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세워진 성곽길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돌들 사이로 파란색 스프레이 낙서가 보입니다. 세워진 지 600년이 넘은 석조 구조물인데 복원을 위해 상처를 내야 하는 겁니다. 쓴 사람은 단기간에 그냥 슬쩍 할 수도 있지만은 복원을 하려면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될 문화재 복원 전엔 수백 년 전 쓰인 재료의 성분부터 분석한 뒤 예상 반응에 따라 복원법을 정합니다. 모래알 같은 작은 입자를 고압으로 뿌리거나 레이저를 쪼여 오염물을 기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섬세한 작업이지만 손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타격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세하게 표면에 손상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곽 1m 복원에 최대 일주일이 걸립니다. 석재 표면에 영향을 안 주고 저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 1제곱미터를 처리하는데도 수일이 걸립니다. 지난 2022년 서울 사대궁과 종묘 등 보수 작업에만 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좀 많고 좀 의식을 가지고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한테도 잘 보여줄 수 있고 진짜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재 낙서를 해버리면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없으니까. 논란이 커지자 문화재청은 오는 4일 고강도 관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 카메라 이기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19번 경제였습니다.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민생 회복의 중요한 부분 바로 주거 비용이죠. 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매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2,990세대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면적이 2달 전보다 4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아파트 단지도 한 달 사이 전세값이 2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현장에선 매수보다 전세 문의가 더 많습니다. 매매를 하려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 차라리 좀 시간을 들어갔다가 좀 기다렸다가 하자는 그런 거.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 오를 때 서울 전세값은 4% 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나라가 곧바로 따라내리긴 힘들어 고금리가 지속돼 집을 사는 대신 시장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매매 수요가 대기 수요로 남고 전세 수요가 이렇게 아파트로 물리면 아파트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공급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2,300여 가구로 지난해 3만 가구에 비해 60%나 급감할 전망입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도 4.6%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향후 매매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2024년 한 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새해맞이 할인 행사에도 소비자들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나아지는 듯한 수출도 안개 속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을 맞은 대형마트는 할인폭이 큰 딸기 코너만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딸기가 세일한다고 해서 좀 사려고. 세일 안 할 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배달비까지 3만 원이 넘는 치킨값에 마트로 만원대 치킨을 사러 옵니다. 치킨이 좀 할인하는 것 같아서 좀 찾아다니거든요. 배달비도 많이 올랐고 아무래도 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비싸서 못 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자들은 저렴한 상품에만 지갑을 엽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는데요.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감소입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된 금액을 조사해 작성한 수치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수출은 지난해 7.4% 쪼그라들었고 무역 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 탓입니다. 지난달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20년 만에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살아날 거란 기대가 있지만 올해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위축으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내수는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성장률이 상반기에 조금 이제 개선이 되더라도 이것이 체감 경기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수출도 불투명해 경기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중국 경제는 올해도 암울한 전망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중국 청년들 하는 수 없이 새해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의 짠내나는 소비 패턴이 남일 같지만은 않은데요.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날 일출 관람 장소로 유명한 중국 베이징 자금성 인근 공원에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비는 중국 청년들은 모두 올 한 해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希望能够顺利找到一个理想的工作吧，因为我马上就要步入职场了。就是存款，希望能够突破一个预定的那个。 4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난에 취업난까지 더해지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중국 청년들은 생활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서 멋을 포기하고 우리 돈 2만 원짜리 방 한복을 입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我们都是大学生嘛，讲究暖和就行。
군복을 연상케 하는 이 코트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즐겨 입는 옷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 무엇보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중국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销量比以前提升了，能增长个30%。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식비를 아끼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음식값이 저렴한 식당엔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1인분에 우리 돈 400원 정도 하는 면 요리입니다. 간단한 한 끼 식사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팔다 남은 재고품을 따로 모아 싸게 파는 린치마트는 중국 청년들의 생활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好的东西还挺多，还挺便宜，主要是便宜。 최근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국산품을 애용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불황 앞에선 이들의 애국 소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방송인이 중국산 화장품이 비싸다고 비판한 한 소비자에게 막말을 퍼부었다가 반발이 일자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有的是找找自己的原因，好吧？这么多年了，工资涨没涨？有没有认真工作？对不起，我让大家失望了。 최근 중국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1%를 기록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생계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과 불만이 새해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주요국 정상들도 새해를 맞아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황은 각지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맞이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집니다.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한 지구 동쪽 끝 도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도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프랑스 파리 개선문은 2024 숫자 위로 불꽃이 터지고 영국 템스 강가 런던 아이는 화려한 불꽃에 둘러싸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국민들에게 새해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약 11분 분량의 신년사를 통해 경제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我们要坚定不移推进中国式现代化，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후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Мы не раз доказали, что умеем реша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задачи и никогда не отступим, потому что нет такой силы.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선 현지 시간 어제 휴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새해 전날 일요 기도에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Il martoriato popolo ucraino, i popoli palestinesi e israeliano, il popolo sudanese e tanti altri. 새해 전날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져 35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올여름엔 파리올림픽이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돼 있죠.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는 국가대표들의 훈련 현장. 이현용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영하 4도까지 내려간 진천 선수촌. 잠에서 막 깬 선수들 입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원팀! 실컷 달리고선 땀으로 흠뻑 젖어 주저앉습니다. 파리 올림픽까지는 200여일.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깜짝 동메달의 주인공이었던 여서정처럼 국가대표들은 뜻깊은 2024년을 맞았습니다. 올림픽이 있는 해이니까 뭔가 엄청 기대도 되고 그만큼 더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장은 새벽부터 붐빕니다. 준비한 만큼 자신감은 커집니다. 지을 수 없는 자신감을 만들어서 시합에 나갈 생각입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 양궁 대표팀 막내였던 김재덕은 확 변했습니다. 이젠 이 파이팅 소리를 못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 화이팅을 안 해도 차분하게 경기하는 걸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화이팅을 안 하는 겁니다. 최대한 안 하고 조용하게 차분하게. 어펜져스로 불리는 펜싱 사브르 남자 대표팀은 대회 3연패에 도전합니다. 팀워크에 집중해서 좀 그 타이틀을 지킬 수 있게
좀 멘탈적으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파리올림픽에서 최소 6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뭐 6개 지금 금메달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선수들의 기량이나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밤사이에 눈이 내립니다. 강원에는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록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최대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동해상의 높은 파고는 내일 오후가 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모레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전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맑겠습니다. 기온도 평년을 웃돌며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입니다.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42억 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구촌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격변의 한 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4월 총선 앞두고 있지요. 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를 용문점액, 용이 될지 물고기로 남을지 그 기로에 섰다고 전망했던데요. 2024년 대한민국의 희망을 담아 마침표 찍겠습니다. 비상하는 푸른 용처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